안녕하세요. 마만남의 같이 읽기 아직도 가야 할 길 편입니다. 어, 마만남의 같이 읽기는 혼자 읽기는 조금 어려운 책들을 골라서 함께 읽으면서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가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어저께 처음 시작했는데 첫 번째 올린 영상 조회수가 130건을 넘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놀라기도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마지막 문장에 이 즐거움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은 부모의 양육 방식이 결정적 요인이다 라고 끝맺음을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세 번째 장,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8페이지입니다. 자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훈육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아이들은 어린 시절 자주 심하게 벌을 받았다. 심지어는 사소한 실수에도 부모로부터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발로 채이고 두들겨 맞고 회초리로 맞았다. 그런데 이러한 훈육은 의미가 없다. 절제되지 않은 훈육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훈육이 무의미한 이유는 부모 자신들이 자제가 안 돼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말한 대로 하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는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다. 그들은 아이들 앞에서 자주 술 취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위험도 조심성도 분별도 없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되는 대로 살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할 것이다. 부모의 삶이 무질서하고 정신없으면서 자녀들에게 절제된 생활을 가르치려는 것은 먹히지 않는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주기적으로 때리는 가정에서 여동생을 때렸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아이를 때리면 아이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 부분에서 제가 상담했던 어떤 학생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음,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인 분이었는데 자신이 잘못하면 그 부모들이 방임한 상태에서, 방관하는 상태에서 형을 통해서 체벌을 가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문득 떠오르네요. 아이에게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면 아이는 그 말이 이해가 될까? 어릴 때는 비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린 눈에 비친 부모는 신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부모가 하루하루 자제하고 조심스럽고 품위 있게 행동하고 질서정연한 생활 능력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마음속 깊이 이것이 사는 방식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반대로 매일을 무절제하게 제멋대로 사는 부모를 보아도 아이들은 마음속 깊이 이것이 삶의 방식이라고 믿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결혼하기 전에 그 가정을 보아야 한다고,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때로 무질서하고 정신 사나운 가정에도 진실한 사랑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절제할 줄 아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다. 의사, 변호사, 여성 사업가, 자선 사업가와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주 절도 있고 단정하게 생활하는 부모이기 쉽다. 그러나 만약 사랑이 부족한 경우 그런 부모들은 가난하고 무질서한 가정에서 자란 여느 아이들처럼 무절제하고 파괴적이고 정리할 줄 모르는 아이들을 길러낸다. 결국 사랑이 전부다. 사랑의 신비함은 이 책의 후반부에서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책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이 시점에서 사랑과 훈육과의 관계에 대해 부분적이나마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가치 있다는 의미이고, 어떤 것이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시간을 투자한다.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돌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자신의 자동차와 사랑에 빠진 10대를 유심히 보라. 아이는 그 자동차를 홀린 듯 바라보고 광을 내고 수리하고 튜닝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혹은 사랑하는 장미 정원에 있는 노인을 보라. 그는 정원에서 가지를 쳐내고 뿌리를 다독여주고 거름을 주고 정원을 자상하게 살피면서 시간을 보낸다. 자녀를 사랑할 때도 이와 같다. 우리는 아이들을 감탄하며 바라보고 돌봐주고 시간을 보낸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제대로 훈육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 자녀에게 줄 시간이 없거나 시간을 들일 마음이 없으면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훈육의 필요성이 은근히 드러나는 순간을 놓치고 만다. 훈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때도 아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에 이를 무시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저 오늘은 아이들을 돌볼 에너지가 없을 뿐이야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마침내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러 짜증을 돋우면 어쩔 수 없이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때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 문제에는 어떤 훈육이 가장 좋을지 시간을 들여 생각하지도 않고 교육적 의도에서라기보다는 화가 나서 가혹하게 훈육을 하게 된다. 아이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부모는 아이가 확실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아이를 훈육해야 할 미묘한 순간도 알아차리고 애정과 배려로 부드럽게 타이르거나 야단치거나 방법을 알려주거나 칭찬을 한다. 그러한 부모는 아이가 어떻게 케이크를 먹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때 살짝 거짓말을 하는지 어떤 때 문제에 부딪히기보다는 문제에서 도망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대답하고 이럴 때는 약간 조이고 저럴 때는 약간 풀어주고 조금 가르치기도 하고 이야기도 좀 들려주고 살짝 안아서 뽀뽀도 해주고 훈계도 조금 하고 살짝 등을 두드리면서 시간을 들여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고쳐주고 바로 잡아준다. 그러므로 사랑이 넘치는 부모의 훈육 방식은 사랑 없는 부모의 그것보다 질적으로 월등하다. 네, 조금 아까 그 문장을 제가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사랑이 넘치는 부모는 아이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결정을 내릴 때 괴로워하고 말 그대로 아이와 고통을 함께한다. 아이들은 맹인이 아니다. 부모가 자기와 고통을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당장 표시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아이들 역시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기꺼이 나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있으니 고통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닐 거야. 나도 기꺼이 괴로움을 견뎌야지라고 스스로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자기 절제의 시작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바치는 시간의 질과 양이 아이에게는 자신의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는 부모는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아이에게 자주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 친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습관적이고 기계적으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한다. 네, 말로만 사랑한다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결코 이러한 공허한 말에 속지 않는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면서 의식적으로 그 말에 집착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부모의 말이 행동과 다르다는 것을 안다. 이와 반대로
진정으로 사랑받는 아이들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무시당했다 주장하고 억지를 부릴지라도 무의식적으로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스스로 알아차린다. 이러한 인식은 황금보다도 가치가 있다. 자신이 소중히 여겨진다는 것, 다시 말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느낀다면 스스로 소중하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은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며 자기 절제의 초석이다. 그것은 부모가 주는 사랑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이러한 믿음은 어린 시절에 획득해야만 한다. 성인이 되어서 그것을 얻기란 참으로 어렵다. 역으로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통해 자신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은 어른이 되어 시련을 겪게 되더라도 그러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 자아 존중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자존감의 문제에서 걸려서 넘어지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제가 DTS에서 훈련 받을 때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고백하라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딸이야. 아들이야." 이렇게 외치는 것을 연습했는데 그런 훈련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이 느낌은 자기 절제의 초석이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돌보게 된다. 자기 절제는 스스로 자신을 돌본다는 것이다.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계획을 세우고 일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으니 시간의 문제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만약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면 시간을 소중하게 느끼게 되고 시간이 소중하게 생각되면 시간을 잘 이용하고 싶어진다. 앞서 소개했던 일을 미루기 일쑤였던 재무 분석가는 자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소중하게 생각했더라면 하루의 대부분을 그렇게 비생산적이고 불행하게 보내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우연히 벌어진 현상이 아니다. 원했다면 완벽할 정도로 잘 돌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린 시절 방학 때마다 돈을 받고 아이를 돌보는 집으로 그녀를 보내버렸다. 부모는 그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이를 돌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하찮은 존재이며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며 자랐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아끼지 않았다. 자신을 절제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지도 않았다. 지적이고 유능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 절제에 관한 한 가장 기초적인 학습이 필요했다. 자기 가치와 자기 시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면 시간을 절약하고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변함없는 사랑과 돌봄을 받은 운 좋은 아이들은 자기 가치를 마음속 깊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깊이 안정감을 느끼면서 성인으로 자란다. 모든 아이들은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은 생후 6개월에 접어들 무렵, 즉 자신이 부모와는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네. 심리학에서 보면 이 시기에 어린아이가 분리 개별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래요. 이렇게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서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은 아주 무력하다는 것, 즉 모든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한 온갖 것들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것이 모두 부모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은 죽음과도 같다. 아이와 관련된 것이 아닐 때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부모도 버림받는 것에 대한 아이의 두려움에는 본능적으로 민감하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되풀이해서 확신을 시켜준다. 엄마 아빠가 너 혼자 내버려 두고 가지 않는다는 거 알지? 당연히 엄마 아빠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엄마 아빠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어도 이러한 말들이 행동과 일치하면 아이들은 청소년기가 될 때쯤 버림받는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세상은 안전한 곳이고 필요할 때는 언제나 보호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될 것이다. 세상이 언제나 안전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자유롭게 이런저런 즐거움을 뒤로 미룰 줄 알고 즐거움을 위한 기회는 집과 부모처럼 언제나 거기에 있으며 필요하면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안다. 이것을 대상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다시 돌아올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대상 항상성, 그 대상이 항상 있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부모가 죽고 없거나 버림받거나 순전히 방치되거나 재무분석가의 경우처럼 단지 사랑이 결핍되거나 해서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버림받는 아이들은 실제로 상당히 많다. 그런데 사실 버림받지 않는 아이들도 부모에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은 받지 못하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어떤 부모는 가능한 쉽고 빠르게 훈육하고 싶어서 노골적으로 은근하게든 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부모가 아이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러하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지? 물론 그것은 버림받음이고 죽음이다. 이러한 부모는 아이를 조종하고 지배할 필요 때문에 사랑을 희생한다. 그 대가로 아이들은 미래에 대해 지나친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은 심리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버림받은 채 세상은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뿌리 깊은 의식이 없이 성인에까지 이르른다. 그들은 반대로 세상을 위험하고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고 미래에 더 큰 즐거움이나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해도 현재의 어떤 즐거움이나 안전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미래는 참으로 미심쩍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아이들은 스스로 훈육할 줄 아는 역할 모델과 자기 존중감이 있어야 하고 존재의 안전함을 신뢰해야 한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네요. 스스로 훈육할 줄 아는 역할 모델,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말하는 거겠죠. 또 자기 존중감, 그리고 존재의 안전함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자산들은 부모의 자기 절제와 순수하고 일관된 보살핌을 통해서 획득된다. 이것이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부모에게서 이러한 선물을 받지 못할 경우 다른 곳에서 획득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 선생님,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 아니면 상담자, 목회자 이런 분들이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선물을 대신 획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그 획득 과정은 힘든 투쟁이 된다. 때에 따라서는 평생 걸릴 수도 있고 그나마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네. 오늘 세 번째 장에는 중요한 내용들, 정말 줄 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에게 참 깊이 와닿는 문구는 단어는 버림받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버림받음의 이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 힘들어하는 것을 주변에서 보았고 저 역시 또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어 이게 실제로 뭐 고아원에 버렸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부모가 너무 바빠서 외할머니 댁 혹은 친할머니 댁에 맡겨진 기억, 이런 것들도 어린아이들에게는 버림받음의 이슈로 남아있게 되고, 또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자기가 좀 손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말들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남아서 살아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수치심의 치유, 가족을 쓴 그 유명한 사람의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갑자기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요. 네. 존 브래드쇼. 네, 존 브래드쇼의 가족이라는 책에도 그 이야기는 나옵니다. 부모가 편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약간 위협하고 수치심을 내면화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또 버림받음의 이슈가 그 아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존 브래드쇼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고요. 35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은 책인데,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닿는 구절, 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만남의 같이 읽기, 아직도 가야 할 길 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